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양도소득세 제2편 4대 과세 요건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전반에 적용되는 4대 과세 요건, 즉 총론을 정리하고요. 그런 후에 양도소득세의 4대 과세 요건을 강론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과세 요건 모두를 정리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는 4대 과세 요건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 과세 요건인 납세 의무자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만남 이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별 세무상담은 세무사님께 하셔야만 할 것이고요. 세금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예고드렸던 대로 소득세 전반에 관련되어 있는 4대 과세 요건을 총론 형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네 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네 가지 요건으로 나누어요. 이 4대 과세 요건은 모든 세금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이 순서대로 정리해 왔고 앞으로도 이 순서대로 정리할 것입니다. 자, 이쯤 해두고 순서대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세부터 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라는 것은 매기는 것을 나타내고요. 세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과세라는 것은 세금 매기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금을 정하여, 즉 세금을 매겨서 그것을 내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을 과세라고 합니다. 그럼 취득세도 4대 과세 요건으로 구성될 것이고 재산세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소득세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4대 과세 요건은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로 구성됩니다. 그럼 먼저 납세 의무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만남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입니다. 만약 그 소득의 납세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라 그러면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만남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두 번째 과세 요건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부터 정리하고 말입니다. 2번 과세 대상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은요, 소득자별로 과세하는 인세인 소득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소득자별로 과세하니까 이것은 물세가 아니라 인세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세는요, 일정한 기간에 얻은 재산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이기 때문에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제시되어 있는 이러한 용어들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세라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소득자별로 이렇게 되겠죠.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매기는 세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자별로 과세하는 인세가 바로 소득세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세의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도 있고요. 법인세도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도 사람 인자가 들어있다는 것 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원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법으로 사람처럼 만든 조직을 법인이라고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죠.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인세의 상대적인 용어가 물세입니다. 예, 물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특정한 물건의 취득, 소유 따위에 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특정한 물건의 취득에 관하여 부과하는 세금은 취득세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소유에 관하여 부과하는 세금은 재산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세의 대표적인 세금이 취득세, 재산세가 있다는 것 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소득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두어 들일 수 얻을 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예, 거두어 들여서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법인이 말입니다. 일정한 기간에 얻은 재산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세의 대표적인 세금이 소득세나 개인에게 부과했을 때요. 그리고 법인세, 법인에게 부과했을 때요.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얼핏 볼 경우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이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처럼 정리를 제대로 한 번만 한다면은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알아듣고 또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금의 4대 과세 요건 가운데 있어 세 번째 과세 표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좀 더 풀이하자면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나타내는 표현일 겁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모든 세금에는 과세 표준이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세 표준의 네 번째 과세 요건인 세율을 곱하여 세금 금액 줄여서 세액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세액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과세 표준도 얼핏 들을 경우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풀이해 보니까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세 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즉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이게 정해져야만 그것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소득세의 과세 표준은요, 종가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액에 따라서 여기에 가가 있죠. 그 가액, 쉽게 말하면 금액에 따라서 세율을 정하는 조세가 바로 종가세입니다. 어떤 금액, 어떤 가액을 벌어들였는지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득세의 4대 과세 요건 중 마지막 항목인 세율은 당연히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왜?
세금 액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니까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득세의 세율은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소득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될 겁니다. 6%에서 45%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따고 요 두 글자를 따서 645로 암기하도록 저는 요구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645 하자마자 소득세에 대한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초과 누진 세율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과세 표준, 즉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그러한 과세 표준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8단계로 구분합니다. 단계적으로 구분하여서 상위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가장 낮은 경우에서는 6%, 그 금액의 최고 상한선에 해당하는 것은 45%의 세율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체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전반적인 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로 넘어왔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러한 8단계 초과 누진세율뿐만이 아니라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구체적으로 70%, 60%, 50%가 말입니다. 차등 비례세율이라는 것은요, 그 조건의 부합 여부에 따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 조건의 부합 여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차별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체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에서는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할 때요, 그럼 이 조건에 부합할 때 말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서는 무려 70%라는 그러한 비례세율이 차등적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도표로 정리하여서 체계적으로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고요. 이번 만남에서는 이러한 용어의 핵심 내용 정도만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이제 양도소득세의 4대 과세 요건을 강론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그중 1번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납세 의무자이었습니다. 납세 의무자에 관해서만 정리하고요. 나머지 2, 3, 4번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은 다음 만남 이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1번,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세 갈래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법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낼 경우 그분은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중 1번 거주자, 비거주자,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먼저 비거주자와 거주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거주자는 이게 아닐 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주자 이외의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거주자가 어떤 분인지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란 말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그럼 1년의 절반 이상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한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거주자는 말입니다. 국내 소득뿐만이 아니라 국외 소득이란 국외 소득은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한하는 겁니다. 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비거주자는 말입니다. 거주자 이외의 자로서요.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요. 단지 국내 소득 국내 자산 양도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을 하는 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그렇습니다. 않는다라고 하셔야만 될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이제 외가로 1번의 세 번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러한 연대 납세 의무자는요, 부당 행위 계산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부당 행위 계산이라는 것은 특수 관계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과 관련된 법령 규정만 일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당행위 계산은요, 소득세법 제101조,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보시고 지금은 접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쯤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소득세, 그중 양도소득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라고 말씀드렸고 법인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왜?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만 하니까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법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인 경우에서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지 못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소득세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할 겁니다. 누구는요? 그렇죠. 비법인 사단은 말입니다. 비법인 사단은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권리 능력이 없는 단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법인이라면 당연히
법인세를 낼 텐데 이들은 비법인, 법인이 아니니까 법인격이 없으니까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소득세 양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간단하게 용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권리, 여기에 있는 표현이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자격입니다. 그런 것을 능력이라 그러죠. 그를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자격은요, 자연인이라면, 우리 같은 인간이라면 말입니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으로서 사람처럼 만든 것을 법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법인의 출생은 설립 등기에서 비롯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법인의 사망은 당연히 해산 등기까지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법인은 설립 등기에서 해산 등기까지 권리 능력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비법인 사단이라는 것은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사람들의 집합에는 해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이 되려면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만 하는데, 그러한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있더라는 겁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단체를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 교회나 사찰 등의 종교단체가 있고요. 이들은 법인 설립 등기가 안 됩니다. 종중도 있습니다. 종중 모임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쯤 해두면은 민법 등의 영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비법인 사단이라는 용어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이제 납세 의무자 세 번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 또한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완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